네, 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김유정, 진성호 그리고 김광진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정치권은 일주일 동안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대형 이슈들이 펑펑 터져버리니까요. 오늘 한번 논의를 해볼 텐데요. 먼저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과 관련된 야당의 의혹 제기가 점입 가경입니다.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야비하기까지 한 과도한 비난과 의혹 제기는 인격 살인을 낳을 수 있습니다. 도덕성도 전문성도 이도저도 아닌 김원정을 싸고 도는 청와대가 국민 앞에 자존심과 오기를 내세울 일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김기식 일병 고하기를 위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기식 원장이 저지른 특가법상 뇌물죄 등의 혐의는 사라지지도 가벼워지지도 않습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김기식 문제입니다. 김기식 금감원장, 이 정치적 파장이 하루하루 더 번지고 있습니다. 이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원장직을 유지하느냐, 상당히 정밀가역인데요. 그래서 국회가 거의 스톱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 우리 진 의원님, 지금 김기식 원장의 문제는 외유성 출장 논란과 또 임기 말에 후원금 3억 문제, 이 문제가 좀 중심적으로 지금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드미래연구소가 그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네. 이제 돈을 벌었다는 의혹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 문제는 정말 좀 심각하다고 보는 이유가 네. 첫째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전 의원을 이 자리에 임명한 거는 저는 이유는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기식 전 의원이 금융권 출신은 아니지만 정무위 간사를 할 때 굉장히 날카롭게 운영했다고 정평이 나있기 때문에 한번 이 판을 뒤집겠다고 생각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임명할 때 저는 금정 절차를 소홀히한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께서는 직접 이제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선관위에 내가 이제 질의사항도 보냈지만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라도 위법이 나오거나 국회의원들 평균 도덕성보다 김기식 전 의원이 낮으면 사임을 유도하겠다는 이제 토론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 대통령이 말씀하셨다는 거는 사실상 저는 김기식 전 의원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될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 바람에 이제 그동안에 숨겨져 있던 국회의원들의 출장, 외유성 출장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저도 뭐 외국을 나가봤지만 저는 김기식 의원이 한 이 외유는 좀 상상하기 힘든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뭐 평균적이고 뭐 도덕적으로 문제 없다고 말하는 거는 저는 뭐 최근에 보도한 거 보면 정세균 국회의장도 내가 뭐 그렇게 오랫동안 국회의원 해봤지만 이런 출장은 본 적도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좀 김기식 의원의 이 외유성 출장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덕적으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김기식 사태가 오래 끌수록 저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도 흔들릴 테고 지방선거에도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김기식 원장이죠. 이제 원장이 됐으니까 이분이 결단을 좀 내려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면 결단 내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그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그 네. 답이 오면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뭐 검증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동안의 검증의 기준에서는 이게 들어있지 않은 항목이지 않습니까? 해외 뭐 국회의원으로서 해외 출장이라든가 이런 덕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준점이 없었던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가 관행인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가 불법의 범주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하고 또 당시에도 뭐 후원 같은 경우 더미래연구소에 하는 후원 같은 경우에도 네. 선관위에 질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의에 있어서 선관위에서는 뭐 가능하다라고 하는 범주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후원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불법성의 여부라고 하는 걸 조금 더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던 이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쌍두마차로 하는 그 체제는 조금 무너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좀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증 과정 말씀하셨는데 일단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 간과한 게 있지 않았나,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설사 이 국회의원 시절의 뭐 외유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들이 검증 항목에 없다 할지라도 금융감독위원장 후보자로서 또는 금감원 위원장이 됐으니까로서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김기식 이 원장이 좀 부당한 이걸 수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자기 자신 스스로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19대 국회에서 정무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특히 이 피감기관이 지원하는 이런 이 외유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들을 많이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 이전 국회의원 네. 되기 전부터도 이 금융계의 뭐 저승사자다 뭐 이런 그런 그 별명까지 들어가면서 굉장히 정의로운 네. 그런 모습 그리고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 이런 것 때문에 이 금융계가 벌벌 떨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의 들이대는 잣대는 굉장히 너무 느슨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야당에서 검찰에 고발을 해서 지금 남부지검에서 오늘 압수수색 다 들어갔잖아요. 네. 관련 피감기관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더 미래연구소인가요? 연구소도 지금 압수수색 다 들어간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법적인 부분은 검찰에 맡기면 될 일인데 네. 청와대에서 굳이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것 자체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4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후원금 3억에 대해서 뭐 그 보좌진들 뭐 퇴직금 쪽으로도 주고 뭐 그다음에 연구소에서 어떻게 5천만 활용한 원 것 낸 그리고 거. 뭐 그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간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느냐 마느냐 포함해서 4가지인데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중에서 한 3가지는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거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또 난감한 기색을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할 사항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청와대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양수겸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그게 부당하다고 그 유권 해석이 오면 오늘부터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어제 늦게 지금 질의서가 도착을 했기 때문에 검토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청와대로서는 문재인 대통령 오늘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사퇴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유권 해석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라는 해석을 받는다고 하면 또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저는 늘 청와대가 특히 문재인 정권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국민의 여론을 늘 금과 옥조처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50% 이상의 국민이 사퇴하는 게 맞다. 이쯤 됐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퇴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선관위 유권 해석은 적어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이 청와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겠죠. 다만 이 김기식 원장이 어떤 식의 이 금융감독 원장으로서의 어떤 그 플랜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자신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지경이라면 이걸 받지 않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김기식 금감원 원장이 국회의원 마지막 5개월 임기 동안에 3억 6,800만 원의 후원금을 썼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저 진현님도 저는 모자랐죠, 솔직히. 모자랐어요. 제 월급 썼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후원금 안 남았었어요? 남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3억이나 남았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이런 수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선거가 쓰러진 해였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역구 활동에 돈을 좀 씁니다. 특히 이제 뭐 그 각 뭐 가구에 뭐 이제 쉽게 하면 홍보물도 보내고 하는데 김기식 의원은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돈이 좀 남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5개월 동안 거의 3억 저는 이렇게 많이 모은 것도 저는 굉장히 대단한 분이고. 잠깐만요. 그 남으면은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국고에 환수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으로 이제 주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국고 환수 되는 거지만 당으로 일단 주는 거예요, 당으로 일단? 주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대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남지 않습니다. 이거 일부 남는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공천 못 받는 의원들은 뭐 동료 이제 의원들 출마하면 뭐 후원금 주고 이런 거는 뭐 김기식 의원도 있는 거죠.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지만 3억 6,800만 원을 갖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집행했다. 그리고 아까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선관위에다 물어봤다. 자, 이걸 갖다가 셀프 기부라고 하는데 더미래 연구소에다가 내는 게 가능하냐. 근데 김기식 원장은 가능하다고 했지만 또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기가 알아보니까 그 당시 선관위의 답변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여기 걸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셀프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검찰이 수사하니까 이제 나올 거라고 보고. 선관위에서는 통상적 수준. 아니요. 그거 말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뭐 이 근거를 대가지고 이야기 통보했다고 김성태 돼 원내대표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검찰 수사하면 나올 테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는 이 김기식 원장의 거짓말 부분도 지금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요? 자 저는 국회의원이 해외 출장 갔다고 했을 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관광도 좀 합니다. 깨놓고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로마 갔는데 로마에서 일하고 있는 시간 남으면 뭐 로마의 유적지 한 번씩 보고 이 정도는 좀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2박 3일로 우즈베키스탄을 출장을 갔는데 네. 자 공무만 수행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드러난 거는 2박 3일이 아니라 4박 6일이었다. 그리고 이 원장은 이 돈을 지원한 한국그래서 이사장은 모스크바로 떠났는데 여기랑 그 홍일표 행정관은 남아가지고 이틀 더 있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이게 무슨 뭐 불법이라고 할까지는 없지만 공직자의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검찰 수사해가지고 불법인 것도 는 문제지만 금감원장이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청문회도 필요 없고 연봉이 3억 5천쯤 됩니다. 그러니까 장관급 중에서 제가 알기는 굉장히 좋은 자리로 되고 있는 자리고 굉장히 파워가 막강한데 그래서 저는 김기식 전 의원 같은 분이 이 자리에 좀 어울릴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알겠습니다. 예. 이런 정도의 뭐 거짓말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 이런다면 이건 청와대가 민정 라인에서 그 스크린을 좀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이런. 근데 그 민주당에서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 공항공사인가요? 예. 공항공사한테 혼자서 예. 거의 간부들하고 같이 외유 나갔으니까 출장 나갔으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 뭐 그렇게 또 공방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그건 같고요. 아니겠죠. 다만 그 새로운 기준점이라고 하는 걸 정할 시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야가 다 공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뭐 이 건 안에서도 보자면 김기식 의원도 다 잘한 건 사실 좀 아니고 네. 다만 정부 부처에서 부처가 요구해서 같이 어떤 동행을 하는 의원 외교의 성격과 그중에서도 아예 사기업인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은행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좀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경제연구원도 혼자 갔잖아요. 근데 비서가 같이 그때는 여야 의원에게 요청을 했었는데 당시에 간다고 하셨던 의원의 한 분이 못 가신다고 돼서 혼자 이제 최종적으로 가시게 된 걸로 그래요? 나왔고요. 근데 2015년도에 비슷하게 이제 그 선주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갔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상은 전 의원님 예, 그래서 그분들도 그 당시에 뭐 의원직을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단계의 수준은 아니었고 출장비를 환수하자라고 하는 정도여서 그 정도의 기준점으로 우리가 봤기 때문에 한다면 우리은행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환수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반납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이것이 금감원장의 사퇴까지 이르는 경우의 상황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금감원장이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 삼성증권 문제부터 삼성증권 나왔지. 예, 배당 오류 포함해서 굉장히 할 일이 많고 네. 심각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게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인지 그 전에도 비일비재 했던 건지 이번에 액수가 커서 들킨 건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할 일이 산적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김기식 원장을 임명했을 때는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행계획이겠죠. 이미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뭐 일주일 이상 이걸로 논란이 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4월 국회가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올스톱 돼 있는 상황에서 이 김기식 문제까지가 덮쳤으니까 이게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빨리빨리 결자 해제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매듭을 풀어야 될 곳은 저는 청와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여당은 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당은 뭐 무조건 디펜스 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김우겸 이 청와대 대변인이 적어도 이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해서 선관위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누가 봐도 좀 옹색하다 이 생각이 들고요. 국회의원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김기식 원장이 과거 의원 시절에 이 정도 이 외유를 피감기관의 접대성 외유 아닙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런데 아니 국회의원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딱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정무위가 특별히 이런 그 지원받아서 갈 해외 출장 갈 케이스가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적어도 혼자 비서를 함께 이렇게 간 적은 없어요. 그리고 여야 의원이 대부분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금감원 원장으로서 이게 부적절성은 저는 뭐 여러 번 강조해도 뭐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정의당이 어지간하면 특히 이 진보 정당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개혁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왔죠. 정의당도 힘을 합쳐서. 그런데 정의당 데스노트에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올라간 여러 이 후보자들은 대부분 다 100% 낙마를 했기 때문에
김기식 원장이 어지간했다면 아까 다 잘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 김관진 의원 말씀하셨는데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 기준에 비춰보면. 그래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김기식 원장이 뭐 금융 그쪽의 저승사자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금융개혁이나 예. 재벌개혁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뭐 좀 제보하고 그래서 이게 받아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훨씬 더 그게 좀 확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새로운 인사를 할 때 그냥 무난한 인사를 하면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개혁이라고 하는 걸 해보기 위해서 하면 여러 가지 탄압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대통령도 약간은 그런 생각과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외유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사안에 있는 것이라기보다 네. 금융 개혁을 문제 삼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어디가 세력들, 그런 거예요? 뭐 재벌이라든가 아니면 금융 관련한 관피아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분들에게는 제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제보라기보다는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작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크게 이제 확산될 수 있는 것이고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염려 이제 이런 게 좀 있으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범주를 좀 넘어서서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고민했었던 장하성 정책실장 그리고 김상조 공정위원장, 김기식 금융원장이라고 예. 하는 이 삼각 편대를 통해서 금융을 좀 바꿔보자, 개혁해보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도덕성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한 타격을 좀 입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게 이제 처음부터 너무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와의 전쟁처럼 청와대와의 자존심처럼 조금 이렇게 싸움이 돼서 그것도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아까 저 혼자 간 데 대해서 뭐 자유한국당은 갈 뻔했다고 하는데 이 김용태 의원이 그 당시 간사였습니다. 근데 김용태 의원은 무슨 말이냐? 자기는 정무위 그때 정무위 저쪽 파트너는 김기식 의원이었고 이쪽은 재선의 김용태 의원이었는데 김용태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당이었다 그 당시는 정우택 당시 정무위원장인데 우리는 뭐 듣도 보도 못했고 또 하나 이 제2도 자기는 피감기관 돈으로 그것도 1인당 3천만 원 이거요. 기억할지 모르지만 90년대에 상공위 외유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공위 의원들이 자동차 공업협회인가에 돈을 받고 외국 갔다가 구속됐습니다. 그때 1인당 당시 돈으로 3천만 원 받은 건데 이거는 저는 뭐 이게 불법인지는 검찰 수사 해봐야 알겠으나 1인당 빚을 포함해서 3천만 원을 해가지고 뭐 유럽, 미국 출장을 갑니다. 저도 국회의원 해봤지만 1인당 3천만 원 드는 거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고 대개 국회의원이 출장이라는 것은 상임위에서 순서가 다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당신 뭐 갈래? 저는 바빠서 못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가고 대개 보면 이런 식으로 하지 이런 식으로 우리은행, 한국그래서 뭐 대외경제연구 이런 식으로 피감기관들의 돈을 가지고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는요. 아주 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의원들은 안 갔느냐 조사해보니까 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터넷 여론은 그렇습니다. 이 판에 19대 그때 김기식 의원이 19대니까 전수조사에서 책임 물을 사람 다 묻자. 저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아니 어쨌든 이게 과잉이라면 저는 김기식 전 의원이 옹호해야 되지만 청와대나 저는 여권의 의원들이 이게 뭐 관행이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서는 잘못이지만 문제가 없다는 식의 말은요. 정말 적폐청산하자는 촛불 그 민심하고 정말 반대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그러면 조윤선도 관행이고 뭐 다 관행인데 그거는 봐주고 이거는 좋은 관행이냐? 저는 이런 식의 19대 하자고요? 19대이셨잖아요. 이런 식의 변명은요. 정말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적폐가 있고 나쁜 적폐가 있느냐? 나쁜 적폐는 다 비판하고 아니 그러니까 김기식 전 의원을 옹호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예. 잘못됐다. 100배 사죄한 뒤에 그렇지만 이 사람이 좀 일 잘하니까 좀 봐달라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 도덕적으로 뭐가 문제냐 법적으로는 뭐 문제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요. 저는 정말 국민들을 김병진 전 의원이 말씀하신 금융개혁과 재벌개혁에 대한 부분에 동력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기식 전 의원이 여기에 적임자일 수 있다고 보지만 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거야말로 정말 나태한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에 금융개혁할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김기식 전 의원이 했으면 좋겠으나 이미 드러난 이런 것들을 보고 청와대도 판단해야 됩니다. 왜? 저는 이것 때문에
개헌 문제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이거 완전히 네. 지금 뭐 김기식 소용돌이 아닙니까 지금. 근데 뭐 이 판단을 정도 되면. 해보겠다고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판단을 안 한다면 모르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우린 밀어붙여서 가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좀 어떻게 뭐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뭐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도 계속 이제 나오고 있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고민도 있고 청와대의 결단도 있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스탠스 중에 하나가 이 뒤에 이제 원칙주의에 좀 가까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끌고 가면 정치적으로 보면 대통령에게는 누가 되는 것이니까 대부분은 이제 정리하는 것이 맞는데 본인은 당대표 시절부터도 그렇고 계속 하는 과정에서도 나의 지지도나 이런 것과는 별도의 문제로 이게 제도적으로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냐, 해임 사유가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답을 좀 스스로 듣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해임 사유가 된다고 보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왜 사퇴시키는 된다고 게 보세요? 맞다 이렇게 왜 생각합니다. 된다고? 위법한 게 없는데? 아니 그거야 검찰 조사 결과 뭐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위법이다 아니다 말할 수 없는 거지만 국회의원은 평균적 도덕 관념에 비추어서 그거 좀 그보다 애매한 것 뭐 같아. 그보다 뭐 낮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말장난 같은 거죠. 평균이 어디냐? 사실은. 그건 좀 약간 애매한 그 것 평균이 뭡니까? 어느 기준에서 평균입니까? 이를테면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19대 나갔기 때문에 그보다는 낫다. 뭐 이런 게 평균입니까? 어떤 게 평균적 우리 한 도덕관념입니까? 세 분이 한번 그러니까 정해보시죠. 평균이 어느 정도예요?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늘 개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그런 개혁을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김기식 원장의 이 과거 모습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이냐. 대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가급적 시간을 오래 끌수록 득될 게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비서를 함께 저는 필요하다면 비서가 함께 수행하는 그렇죠. 출장도 보좌를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번도 같이 비서와 함께 가본 적은 없어요. 예, 그럴 만한 중요한 일을 안 해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저는 이 잘못된 프레임, 이 못된 프레임은 조금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여비서와 뭐 외유, 해외 출장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서 우리가 아무리 안희정 쇼크로 충격이 크다고 하지만 이건 인권 침해 아닙니까? 그리고 능력 있는 비서면은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리고 뭐 정책 비서라고 했는데 인턴이었다. 인턴이요. 저희 왜냐하면은 굉장히 비서가 많다고 합니다만은 이를테면 뭐 비례대표였으니까 또 경우가 다르긴 합니다만 업무를 나눠서 하다 보면 인턴 비서가 혼자서 상임위 하나를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관 하나를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성 인턴 가운데는 직급을 올려주고 싶지만 자리가 나지 않아서 못 올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몇 년씩 인턴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그런 비서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안희정 충격 때문에 오판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이 비서와 함께 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뭔가 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그런 프레임은 결코 온당치 않다. 지적은 하되 이렇게 잘못된 인권 침해에 가까운 이런 식으로 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걸 자유한국당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번 국민의 눈높이에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게 네. 저도 국회의원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인턴이라도 똑똑하면 뭐 7급 승진도 할 수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취직이 안 돼 지금 청일 일자리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 사람들 눈높이에 볼 때는 7급 정말 하늘 같은 자리인데 이렇게 쉽게 준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도덕적 평균 이하면 사임시킨다고 했지만요. 저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보는 이유가 한 사람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것은 신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A면에서는 도덕적인 사람도 B면에서는 도덕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19대 국회의원 지냈던 모든 사람들의 도덕성이 김기식 전 의원보다 미치냐 말이냐. 이게 정말 김광진 전 의원도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게? 도덕성이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근데 이게 상임위의 특수성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국방위만 4년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산하기관이나 약간 소위 말하는 돈 있는 기관들이 많은 곳이 아니어서 저희가 보기에도 조금 이렇게 많이라고 하는 것을 의문문이 좀 생기기도 하는데요. 여튼 근데 뭐 각각의 상임위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그 피감기관을 통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국회의원들이 정부 부처가 원하는 어떤 행사에 의원에게로 같이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프랑스 문화원이 개관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면 의원분들도 몇 분 같이 초청해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관광공사나 아니면 문화부의 예산을 통해서 이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노비로 볼 것이냐, 그리고 그걸 갔기 때문에 나는 뭐 어떤 문화부에 대해서 아주 예산을 세워주고 할 것이냐, 또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구별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6.23 지방선거에 이게 별로 좋지는 않겠죠,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 뭐 길게 끌어지면 좋지는 않겠죠. 근데 청와대에서 답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네. 저는 뭐 가부간의 결정은 내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홍준표 대표하고 또 만났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다 이 문제도 아마 홍준표 대표가 제기를 했다 그러는데요. 이 문제가 어떻게 조만간 해결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 얘기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지역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남을 지켜내라. 그리고 위기의 당을 반드시 지키라는 당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특정 정당이 너무 오랫동안 이 부산을 움직여왔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인물들이 수혈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부산을 지켜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6.13 지방선거 문제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지금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곳이 이제 PK입니다. 경남지사와 부산시장. 야, 누가 이길 것이냐. 이 문제는 지방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 구도 문제, 여야의 존재에 대한 어떤 그 위치 문제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아주 다가올 것 같은데요. 이 부산과 경남 지금 현재 이 낙동강 벨트라 그러죠, 예. 김 의원님? 네. 좀 이길 것 같습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산, 경남 아주 네. 솔직히는 알 수 알 없다라고 수 하는 없다. 게 아마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동일한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도 같고 그래요? 또 저렇게 생각해 보면 어려울 것도 같고라고 하는 건데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도 사실상 거의 반반 정도인 거지 않습니까? 김경수 의원이 좀 아프시지 않았어요? 좀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그것도 여론조사 결과마다 조금씩의 차이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태호, 김경수 그냥 예, 완전히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김태호 지사가 아예 딱 출마한다고 선언하기 전에 여론조사의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또 경남 같은 경우 김태호 후보가 다른 자유한국당의 후보랑은 좀 다른 느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 다른 올드보이라고 흔히들 칭해져 오는 분과는 좀 다른 느낌의 나이로도 좀 젊은 층에 있고 또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의 핵심 안에 들어있다고 좀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네. 있고 또 경남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고민도 꽤 오랫동안 해왔던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표가 홍준표 후보를 한 10% 차 이상 좀 이겼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그 대통령 지지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좀 더 높아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면 조금 더 가능성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부산이 문 대통령 고향이잖아요. 문 대통령 고향인데요. 이제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 다를 것 같고 부산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거돈 후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이제 최종적인 우리 당의 후보가 됐습니다만 완벽하게 더불어민주당의 사람은 아니다. 사람만으로 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강점일 수도 있고 약점일 수도 있는 것인데 더 크게 합쳐진 후보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시는 분도 있고 네. 아니면 이번 선거에서는 조금 더 민주당다운 후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도 또 많이 있어서 이 지지층의 결집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갖고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좀 궁금증인 것 같습니다. 한국당에서 일단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한테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깜짝 카드입니다. 그 전에 여론조사는 김경수 의원 대 네. 윤한흥 의원이나 뭐 다른 박완수 의원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나게 김경수 의원이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김태호 전 지사는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최근에. 독일 갈라다가 다시 최근에 왔습니다. 비행기 그러니까 안 타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이제 경남 지역의 이제 경제 상황과도 좀 관계가 있는데 지금 제가 듣기는 경남이 요즘 조선 사업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경남지사 선거는 정말 깜깜이다. 왜냐하면 김경수 의원도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좋게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좋게 나오는 반면에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김태호 전 지사는 경남에서는 상당히 낯익은 인물이고 우리 동네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호 대 김명규 그리고 지난번 김해월 총선에서는 김태호 후보가 이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경남에서 어쨌든 무소속으로 김두관 후보가 당선된 적은 있으나 어쨌든 간에 굉장히 알 수 없는 선거다. 그리고 부산은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일단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은 그동안 오거돈 후보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부산 시민들 이야기 들어본 거로는 차라리 만약에 김영춘 장관이 나왔더라면 조금 더 쉬운 게임이 될 수 있었지만 오거돈 전 장관의 경우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이분이 4번 출마해서 4번 떨어진 적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색깔이나 문재인 대통령 컬러가 아니라 계속 출마했던 좀 무소속 이미지가 강합니다. 심지어 지난번 같은 경우도 민주당 간판 달면 내가 불리하니까 무소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오히려 서병수 시장으로는 현직 시장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힘든 선거긴 하지만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이 부산시장도 저는 양측 다 지금 자신하기 힘들다. 다만 이제 그동안의 여론조사는 오거돈 후보가 좋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캠페인이 시작되면 오히려 이 뭐 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네. 김영춘이나 뭐 최인호 당시 의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출마했다면 여론조사는 높게 안 잡혔지만 캠페인에 들어가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오거돈 서병수는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알 만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그러니까 두 군데 다 제가 볼 때는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아주 재밌는 선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역대 지방선거 중에서 이 PK 지역이 이렇게 치열하게 지금 해볼 만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그 30년 동안 보수의 텃밭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잖아요. 경남지사는 지금 김두관 지사가 했지만 무소속이었으니까 그거를 뭐 민주당 후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민주당 달고 나갔으면 안 됐겠죠. 당시 여건으로 봐서는 정치적 상황이. 그랬으니까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도 오거돈 후보가 어떻게든 무소속을 달고 나가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후보 안 내고 그런 게 있었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서 사활을 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부산이 뭐 고향이라고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저 말고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이 부산인 거고 원래는 거제 출신이죠, 경남.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창녕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이 PK 출신의 두 뭐 대통령과 제1야당 뭐 대표가 이제 사활을 건 싸움이 아마 PK 혈투다 뭐 이런 표현까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PK에서 이 세 군데에서 무조건 한 곳은 탈환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 뭐 2030 세대 그 시의원 부산 시의원 비례대표들을 뭐 굉장히 가점을 많이 줘서 이 젊은 층을 공략하겠다 뭐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항해서 지금 어제 국회에서 모였다고 하는데 이 자유한국당에 이제 뭐 서병수 그다음에 김태호 뭐 김기현 시장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새 후보가 공동 전선을 구축하자. 그래서 정책도 우리가 함께 개발해서 하자. 그리고 뭐 이 메신저를 한 사람 둬가지고 우리가 긴밀하게 연락하자.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굉장히 사활을 건 싸움이 될 것이다. 이거는 뭐 불문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 수도권 또는 호남 이쪽에서의 이제 뭐 그런 싸움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야말로 제대로 한판 PK 지역에서의 혈투가 벌어지겠구나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당이 대부분 지금 세 군데를 전부 다 전략 아니면 단수 공천 주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됐고 그래서 빨리빨리 이 선거운동에 돌입해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짤 시간 벌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근거로서 이 PK 지역의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실제로 나타난 것과 너무나 차이가 크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그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 홍준표 선거 일주일 전에 여론조사 결과로는 문재인 후보가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많이 쫓아갔었죠. 예, 한 7, 8%밖에 차이 안 나는 그런 결과였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대표가 현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많이 쫓아간 거죠. 그러니까 샤이 보스가 실제로 있다라는 거를 입증하고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뭐 경남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총선에서 김태호, 김경수 1.3% 차, 한 4% 차이 나가지고 김태호 후보가 이겼었는데 리턴 매치라고 하기에는 그땐 총선이었고 지금은 이제 도지사 선거니까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둘 다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각자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산 같은 경우에도 서병수 시장이 아무리 친박의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네. 그래도 이 재선 시장을 하면서 쌓아온 노하우와 또 했던 그런 그 공들이 있기 때문에 녹록지 않다. 그리고 숨어 있는 보수 표심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방심할 수는 없지만 정말 당력을 총 결집해가지고 네. 이번 이 부울경 PK 그래요. 선거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6.13 지방선거의 가장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이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예를 들면 PK 지역에 지금 전력을 다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생각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전국 정당을 만들어내려면 여러 지역에서 다 해야 되고 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의 30년간 부산이랑 부울경이 다 당시의 여당 그러니까 지금 뭐 보수 정당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탈환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 것 같고요. 또 지난 4년 전 선거 같은 경우에 오거돈 후보가 나와서 49.34% 득표를 했습니다. 실제 1.34%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해볼 만은 하다라고 한 상황은 분명하게 있는 거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 자유한국당의 이종혁 최고위원이 무소속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약간의 변수가 생길 수 있고 네. 또 바른미래당의 후보가 또 나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보자면 이번이 진짜 해볼 만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길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이길 거라고 믿고 이기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부산, 울산, 경남 다? 일단 울산은 조금 객관적으로 좀 보면 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경남과 부산은 훨씬 더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이 경남지사하고 부산을 만약에 한국당이 뺏긴다. 그럼 한국당은 참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홍준표 지금 대표가 지사를 지낸 것이기 때문에 좀 충격이 클 거고요. 근데 일단 오거돈, 서병수 이 게임은 정말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다 고등학교 선배고 같은 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오거돈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고 무소속이고 과연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 지낸 분이지만 부산의 보수적인 인사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경남고 동문회 같은 걸 1년에 한 번씩 가보면요. 서병수, 오거돈 두 명 다 특징이 뭐냐면 좀 강한 스타일의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거돈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말을 좀 더듬습니다. 쉽게 하면 달변가가 아니고 어눌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람을 빨아들이는 매력 같은 것들이 있고 서병수 이제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이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부드럽고 흡인력 있고 자기는 좀 뒤로 빠지면서 그냥 아우 이리 와 김현 술 한잔해 뭐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좀 고수들입니다. 두 분 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이 지난번 할 때는 오거돈은 굉장히 인지도 높은 정치인이었고 서병수 의원은 그 당시는 사선이었지만 부산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51대 49 그러니까 막 굉장히 치열하게 1.3% 차이로 해서 누가 선배죠? 오거돈 후보가 꽤 선배입니다. 더위죠? 한 4년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연세는 지금 오거돈 후보가 많고 그러니까 4번 출마했기 때문에 인지도는 부산에서는 상당한 분입니다. 오거돈 후보는. 그래서 두 분 다 굉장히 장점이 강하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거나 이런 스타일들이 두 분 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제 젊은 유권자들은 오히려 오거돈 후보가 아니고 뭐 김영춘이나 이런 분들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많았는데 그래서 저는 선거 현장에서는 네. 오거돈 후보가 나오는 바람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저는 조금 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으나 오히려 서병수 시장은 굉장히 힘든 선거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분위기로는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장 선거가 상당히 박빙으로 가지만 재밌는 선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은 아무래도 김기현 전 시장이 유리하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경찰의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유리해졌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요? 예, 그 왜냐하면 인심이라는 것이 피해를 그 있습니다. 이게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 뭔가 음모가 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저는 김기현 시장이 조금 덕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네. 이것도 마지막까지 누가 될지는 예단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거긴 한데 불경 정도는 자유한국당도 사실은
셋 다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거기서 한 군데라도 뺏긴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타격이 있죠. 타격이 크죠. 네, 타격이 있죠. 홍준표 대표는 그러면은 홍준표 대표가 말씀하신 거는 다른 지역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경남지사? 경남지사는 나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김태호 카드는 뭐 제가 볼 때는 좋은 카드 같긴 한데 뭐 모르죠. 경남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이고. 뭐 세 군데 다 지금 이 민주당 쪽의 후보들은 문재인 대통령 뭐 지역 선대위원장을 했거나 또 대변인 했던 김경수 후보 이렇게 세 명이 다 그렇고요. 네. 또 자유한국당의 세 후보는 전부 다 홍준표 대표와 이런저런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남지사 할 때 뭐 서병수 부산시장, 네. 김기현 울산시장 그리고 또 한 군데 김태호 이제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불가피하게 요청을 해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출마해달라 이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의 문재인 대 홍준표의 대결 아니냐 이런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도 다 그런 개인적인 인연, 정치적 인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전에 지사를 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이제 제1야당의 어떤 입지를 다시 한번 좀 불러 일으키 세우는데 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반면에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지사가 나에 대한 심판이다 이런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할 때 뭐 그것도 뭐 일면 있지만 이거는 나에 대한 평가이고 내 비전을 보고 뽑아주셔야 한다. 뭐 그런 또 일성을 또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냥 홍준표에 대한 이 심판이라고 얘기하면 본인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남 도의원부터 시작해서 거창 군수를 거쳐서 역대 불패 신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굉장히 이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이런 뭐 스킨십이 너무 좋고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을 여성 포함해서 유권자들이 선거도 좋아하나요, 굉장히 이게? 여러 차례 치러봤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후보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느 알겠습니다. 쪽도 자신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지켜보기에는 재미있는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서울시장 얘기를 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번에 네. 경남지사 얘기했는데 호남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일방적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남지사, 일단은 전북지사.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의 후보 자체가 아직은 없는 없죠.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 박지원 의원도 교수단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전남지사 나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싱거워지겠네요, 호남 쪽은. 뭐 어쨌든 이제 대신 당내 경선의 싸움이 당내 경선. 또 치열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전남지사 같은 경우 오늘 경선이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오늘 내일이면 결정이 나는 상황이고 거의 세 분이죠. 김영록, 예 신정훈, 그다음 장만채 장만채. 교육감 이렇게 세 분이시고 광주 선거도 지금 3명. 광주는 많지 않았어요? 많은 7분이 출마를 하셨는데요. 네. 이제 컷오프되고 정리가 조정이 되면서 3명으로 강기정, 이용섭, 그다음에 양향자 이렇게 세 분이 간단치 않네요. 하십니다. 예. 전북은 뭐 어떻습니까? 전북은 2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지사를 하고 있는 송하진 지사하고 김춘진 도당위원장 이 두 분이 붙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당하고 민평당에서는 아예 후보를 못 내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못 내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예, 현재까지 못 내고 있는 거고 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후보 외에는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없습니까? 세종시도 지금 정해졌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말 바꾸고 뭐 전화 바꾸서 그만뒀다 뭐 그러고. 외압이다 뭐 이런 또 논란에 빠져 있고 제주도지사 외압은 없었다고 본인이 오늘 말씀하셨고. 없다고 그랬어요. 예. 뭐 그런 논란에 있는 거고 원희룡 지사는 무소속이고 무소속으로 그런 하고. 상황이기 때문에 뭐 후보 자체를 못 내고 있어서 뭐 당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는 뭐 얘기 자체가 논의가 안 될 것 같고요. 후보 내겠죠 이제 좀 지나면은. 아니요, 이름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일반 유권자들이 인지도가 높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부산도 이성권 전 의원이 사실은 지금 바른미래당 후보로 뛰고 있는데 네. 일반인들은 아직까지는 이 두 서병수, 이 오거돈이라는 큰 카드 때문에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어쨌든 후보들은 경남도 오면 누구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과연 얼마나 다가갈 거냐는 것이고 특히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선거가 1대1 정말 치열한 선거였거든요. 그때 김영춘 민주당 후보가 양보를 해가지고 출마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거돈 대 서병수 정말 진검승부였는데 이번에는 후보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른 네. 정당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 이 양 정당의 대결로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결과를 알 수 없고 또 경남도지사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김태호 전 지사가
홍준표 대표 빠지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 그래요? 경남도지사 선배도 한참 선배입니다. 자기가 전임자였는데 김태호 경남도지사는요 2번 하고 그 다음에 김두관을 걸쳐서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이기 때문에 도지사는 선배죠. 도지사는 한참 선배고 내가 더 한다. 그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공천이 다 끝나면 이제는 선대위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뒤로 또 물러나갈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계속 끝까지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지만 지금 정도 분위기 때는 중진들 좀 모아가지고 선대위를 이제 대대적으로 띄워야 될 때이기 때문에 아마 경남도지사 김태호라는 정치인이 또 만만치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준표형 좀 빠지지 뭐 그렇게 할 가능성이 그래요? 예. 다른 지역도 좀 알아볼까요? 충청도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호각세죠. 충청도는 뭐 저희 당의 지금 상황은 제가 아는데 예, 다른 당의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이제 경선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에. 그 두 곳은 정해질 것 같은데요. 예, 그럼 다들 거기도 좀 박빙이어서 그래요? 예, 누구로 될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 충남지사는 지금 누구요? 양승조 의원하고 복귀왕 시장하고 두 분이신데 네. 이 둘도 꽤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치달리고 있고 1대1 구도가 되면 또 자연스럽게 붙지 않습니까? 5대5로 붙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꽤 많이 선전하고 있는 한국당에서 이인재 전 의원이 나오죠. 이인재 의원이 나오시는 그러면 누가 더 이인재 의원하고 붙었을 때 누가 더 나을까요? 근데 이인재 그런 것도 의원이 당원들이 판단할 것 같은데? 그 지역의 분들이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워낙 이제 올드보이의 이미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올드보이 얘기하면 잘 안 나쁜 거 아니라 그랬나요? 예, 나쁜 뭐 물리적인 나이로서의 올드보이를 넘어서서 이분이 그 충청도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충청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근데 충청도만큼은 누구도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충청도 지역은요 여론조사가 맞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홍준표 대표도 얼마 전에 이야기한 걸 보면 여의도연구원 조사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5곳은 이기고 있고 뭐 2곳은 조금 박빙이고 수도권은 좀 밀리고 있다고 본인이 뭐 거기다 그대로 고백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대전 지역하고 충남 지역은 좀 유리한 지역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요? 예, 왜냐하면 자체 여론조사에는 대전은 이기는 걸로 나온다고. 박성료 전 시장이 나오나요? 대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최근에 어쨌든 박수현 전 대변인이나 뭐 이런 등등의 문제로 해서 충청도의 민심이 여론조사 같은 걸 해보면 조금 과거와 달리 조금 이쪽 야당의 호의적인 걸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유권자들이 판단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지금 제가 볼 땐 대전 충남 지역 선거는 좀 박빙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샤이 보수, 샤이 진보 여론조사에서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도 충청권 지역은 굉장히 속내를 알기가 어렵다.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면 재보선 있어가지고 나가서 선거 지원을 나가보잖아요. 정말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건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뚜껑 열어봐야 안다는 게 정말 딱 들어맞는 곳이 충청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경남지사 중심적으로 알아보려다 다른 지역도 궁금해갖고 제가 몇 군데 또 궁금한 지역이 있는데 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거 정해지면 또 이제 한 지역씩 저희가 열심히 해야죠.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선거라는 게 이게 변수가 워낙 있어갖고 2달 이상 남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현재는 민주당 판이 상당히 유리한 걸로 가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특히 지방선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 주제 2가지 주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세 분께서 준비하신 사진 한 컷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유정 전 의원께서 준비하신 사진 한 컷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군요. 저도 신문을 보다가 봤는데 시청 앞 광장에 이 한반도 모양의 지금 잔디를 저런 형태로 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4월 27일 날 열리는데 다음 주 금요일 날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다다음 주. 다다음 주.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지금 이 잔디를 저렇게 한반도 모양으로 깎아서 그 국기 그 한반도 안에 꽃을 심어서 포토존도 만들고 보니까 독도도 있어요. 독도 넣어야죠.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한반도 평화 귀환하는 그런 꽃을 만들어가지고 꽃밭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건데 저는 뭐 이게 박원순 시장의 뭐 살짝 전시 행정이건 그 무엇이건 간에 국민 염원인 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고 또 북미 정상회담도 좀 잘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좀 가져와 보자 이런 마음을 모으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더군다나 뭐 우리 오늘 말씀 나눴지만 김기식 금감원장 뭐 4월 국회 지금 엉망으로
꽉 막혀 있죠. 그다음에 오늘 또 인천의 공단에 지금 큰 화재도 났는데 그렇죠. 피해도 네. 지금 예측 불허일 정도의 상황이고 뭐 대한항공 이 막내딸의 갑질 논란이 다시 한번 또 불거졌죠. 거기는 왜 정말 그래요? 정말 국민들이 마음 들 것 없이 정말 이 즐거운 뉴스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 네, 그래도 신문을 펼쳐 들었더니 저런 한반도 이 평화의 꽃밭 이런 게 있어서 그래 여기서 가서 국민들이 사진도 좀 찍고 정상회담 성공을 해서 정말 평화를 좀 가져와 보자 이런 기원하는 것 그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 남북 생각을 정상회담은 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를 봐서는 잘 될 것 같죠? 나름의 성과가 좀 나올 것 같죠? 네, 지금 이 중요한 이 대사를 앞두고는 큰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괜찮은 겁니다. 잘 가고 있는 거죠. 저는 근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NSC 안보 보좌관이 보는 앞에서 그렇죠. 정상회담 한다. 니들 그러지 마. 네. 그리고 획기적인 방안을 니들이 마련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저는 트럼프는 6월 초로 이제 연기되더라도 나는 만나기는 만나겠다.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방법이 있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시간 싸움 같아요. 지금 미국은 6개월이나 1년 정도 생각하는 것 같고 북한이나 완전 중국은 핵폐기가 되는 2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협상 일괄타결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6개월 내지 1년 정도 된다 그러면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끌다가는 또 그렇죠. 근데 김정은도 지금 체제가 굉장히 흔들리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이든 간에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만 봐가지고는 어쨌든 상당히 지금까지는 잘 가고 있다. 네.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 한 컷은 어느 분이 준비하셨나요? 네, 네 진성호 전 의원이 하신데. 자, 김상곤 교육부 장관, 그러니까 사회부총리가 지금 12일 날 기자회견하는 모습입니다. 네. 저것 때문에 오늘까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언론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목들도 다 그렇습니다. 뒤집고 또 뒤집고 속 뒤집히는 학부모 학생들. 예를 들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저게 강남학원은 대박. 학생들은 쪽박.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대입 정책이 흔들릴수록 돈을 버는 거는 사교육입니다. 지금 그런데 김상곤 이제 교육부총리가 오고 난 뒤에 교육 정책이 흔들리는 것들이 일단 자 대입 절대평가 한다 했다 안 한다 했다 왔다 갔다 하는 바람이 흔들리고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국가교육회의라는 제3의 어떤 회의체에다가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여기다가 맡겨버리고 넉 달 뒤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것들을 장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회의에다 맡겨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왕좌왕. 심지어는 지금 김상곤 장관의 집이 팔았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장관 집 팔았냐 안 팔았냐까지 시끄러웠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학부모들을 르포 기사는 그렇습니다. 자사고를 보내냐 뭐 했다가 아니다. 대치동으로 이사 가야겠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강남 이사 가는 게 우리의 대학 보내기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을 보면 정말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에 장관이 눈치 봐가지고 뭐 유치원 영어 교육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은 난리입니다. 난리. 2002년 저도 지금 기억하는데 2002년에 이해찬 세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공부 못해도 대학 갈 수 있다고 그랬다가 2002년 수능을 봤더니 불수능입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그러다가 그때 이해찬 세대 말이 나왔는데 지금 김상곤 세대라는 말이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상곤 장관이 좀 원칙을 가지고 욕을 먹더라도 어떤 일관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계속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흔들리면요. 결국 피해보는 거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장관은요. 왜 정부가 대통령을 뽑고 그 정부에다 권력을 줍니까? 나름대로 국민들의 뜻을 수렴해서 정책을 시행하라는 건데 이 눈치 저 눈치보다 결국은 국가교육회의에다가 결정을 밀어버린다? 이건 정말 직무유기라고 저는 봅니다.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뭐 그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할 때마다 뭐 말씀하셨던 이해찬 총리의 시절도 그렇고 할 때마다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서 있어서 특히나 이제 교육 정책은 다른 것과는 또 별도의 문제로서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고 또 오랜 시간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2022년도 대입 개편을 낸다고 친다면 당장 그 해만 되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 계속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차라리 이 처음에 고수한 걸로만 그냥 쭉 가주면 괜찮은데 중간에 바뀌니까 이제 더 혼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교육정부의 정책의 수장이 좀 바뀌지 않고 오랜 동안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 인사청문회 기억나는 것 같은데 저 김상곤 부총리 할 때 상당히 그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제 그나마 오케이 해준 거는 좀 개혁적인 교육개혁 정책을 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취임한 지 얼마 됐습니까? 부총리가 한 1년 이제 8개월. 예. 근데 좀
근데 이 안들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정책이 아니라 예. 2022년 정책인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3 학부모들은 지금 미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도 자녀 키워보시는지 알겠지만 알겠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기대만큼 못하고 있는 건 이렇게 사실인 하고 것 있어요. 같아요. 그렇죠. 예. 이건 문제가 있죠. 여권에서도 그런 건 인식하고 계신 줄. 근데 이제 그 기대치를 어디로 볼 거냐라고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한 번에 다 개편을 해버리면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앞으로 4년 뒤에 있을 이 교육 정책을 네. 지금 현재 교육부총리가 본인이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위원회로 떠넘기는 이런 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호님이 지금 저는 작은 애가 고3입니다만 이 지금 둘째. 바꿔질 거에는 무관하죠. 그러나 조카들 중2, 중3 조카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우리 모든 학부모들 해당 사항인 거죠. 근데 지금 교육부 장관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지금 올해부터 교육 제도를 바꾸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더 큰 혼란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원래 지금 중학생들의 대학 입시는 지금 정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중3 학부모들이 지금 오늘도 그 르복사 그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애들을. 그렇죠. 왜냐하면 사교육 시장이 제일 큰 게 중2, 중3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념도 좋고 철학도 좋지만 교육은 생활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알겠습니다. 권리가 정말 중요한데 너무 무책임한가? 자, 김강진 전 의원께서 준비하신 사진 한 것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을 보시고 뭔가 특이하다라고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왜 저 사진을 갖고 왔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MBC의 임현주 아나운서가 여성 아나운서로서는 좀 이례적으로 안경을 끼고 이제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본인도 안경을 끼면서 이렇게 껴도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다. 그리고 많은 그 시민들께서도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글을 보고서 네. 그동안 여성 아나운서들이 안경을 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을 좀 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뭐 나름대로는 성인지적 관점이 좀 높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모르는 많은 유리천장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존재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진짜 이제 이런 일들을 누군가가 물어보고 해야 되고 특이한 일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인 것 같아요. 저도 저 여성 아나운서 MBC가 변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어떤 단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저희도 뭐 CNN이나 어디 외국의 유수한 방송처럼 안경 쓴 이 여성 앵커들이 그리고 거기에 포함해서 안경뿐만이 아니고 조금 연륜 있는 정말 20, 30대 초반에 이런 그 아주 젊은 여성 앵커뿐만이 아니고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그런 연륜 있는 여성 앵커들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 김정은 그것이 나이 되는 저는 이 포인트가 더 맞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 앵커도 가능하면 안경을 안 쓰게 하는 게 방송사입니다. 그 이유가 다 있는데 안경을 쓰는 것보다는 안 쓰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고 해서 남자들도 사실은요 안경 쓰는 앵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김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앵커 안경 쓰다는 건 저는 굉장히 하나의 발전이고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점점 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 한 것에서 정치적인 사안 말고 다른 사회적인 얘기를 하니까 훨씬 더 분위기도 활발한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 사진 한 것은 그렇게 좀 선정해 주시면은 시청자분들도 토론 전에 사진 한 컷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서로 싸우고 싸우니까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할 말은 하고 지나가는 게 왈가왈부 아닙니까 우리가?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세 분 고생하셨고요. 이제 4월 임시국회, 4월 임시국회 지금 열리고 있나? 국민들이 다 문 닫았나?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완전 개점 휴업 상태인 것 같은데요. 뭐 방송법 개정안, 개헌 문제, 또 추경, 거기다 이제 김기식 금감원장의 논란까지 더해지면서요. 이 4월 국회가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6월 지방선거 전에 4월 임시국회에서 해결할 문제는 워낙 많은데요. 이 국회에서 여야가 지금 교수단체 4군데 아닙니까, 그죠? 같이 힘을 합쳐서 얘기를 해서 성공적인 4월 국회가 좀 이루어져서 국민들의 현안이 확실하게 좀 풀렸으면, 그래서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